특검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 1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 밝혀졌는데요. 항소 이유서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1심에 대한 항소, 특검의 항소 이유서가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의 진술을 기반으로 좀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상계엄 당일 밤에 한덕수에게 가장 먼저 계엄 선포문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진술이 한덕수에게 족쇄가 돼버린 거죠. 네. 예. 한덕수 잡혔다라고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계엄 관련해서 헌법 77조가 있고 그다음에 89조 계엄 선포라던가 아니면은 계엄법 및 국무회의 심의 이게 법적으로 좀 논란이 됩니다. 근데 내란 특검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 1심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할 때 관련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문건을 수령을 했다. 그다음에 인지를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내란 가담에 이 사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결국엔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이 이 문서를 줬다라고 이제 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수령을 했구나. 그러면 이 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했구나. 그럼 이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고의성이 있었구나라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 씨의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한덕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족쇄로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다. 예. 그래서 결국에 한덕수의 측의 핵심 방어는 나는 몰랐다라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는 건데 그거를 방어를 아예 깨버리는 진술로 인해서 굉장히 앞으로 방어가 힘들겠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덕수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선고를 받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몇 달 뒤에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로는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나중에 알았다. 몰랐다. 내용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제일 먼저 총리에게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엄 관련 최소 4개의 문건을 줬다라고 밝혀진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거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A4 용지를 어떻게 접어갖고 양복 뒷주머니에 넣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항소 이유서는 기본적으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의 중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점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증거 기록으로 사용됐던 부분을 잘 요약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각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너무 앞서 나가서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구나. 저런 것들이 진술로 존재했고 한덕수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저런 증거 기록을 특검이 강조를 한다고 하면 2심에서는 태도를 바꿀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약간 어느 정도의 특검과의 플리 바게닝, 즉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저는 15년형 구형이라는 낮은 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 23년형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전략이 이제 틀어졌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차라리 이제 와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혹은 이제 자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의 징역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다른 재판에 한덕수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가 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19일에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박성재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첫 공판이. 그래서 이 항소 이유서를 특검이 JTBC에 아무튼 공유를 했으니까 이게 보도가 됐을 텐데 그 이유랑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비슷한 증거 기록이 다 재판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론. 예, 여론도 만드는 거고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소 이유서가 들어왔다면 내가 23년형보다 더 적게 아니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난 몰랐다는 주장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면 특히나 이어질 박성재 재판에서 분명히 그렇죠. 증인으로 불려나갈 거랍니다. 그걸로 예상되는데 그때 과거와 달리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박성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유인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윤석열이 일단은 한덕수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게 그럼 한덕수 본인의 2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그래서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윤석열이 선 넘네. 아 그렇습니까? 네, 마구 예. 들어온다 생각할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잖아요. 그러면 한덕수는 제2인자로서 이걸 막고 뭘 했어야 되는데 또 한덕수가 제대로 역할을 했냐, 총리는 뭘 했냐라고 오히려 본인의 책임에 줄어든 경감을 위해서 한덕수 좀 떠넘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특기가 남 탓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한덕수의 죄를 더 크게 형량을 올리는 지금 역할을 한다. 어허. 한덕수 입장에서 당연히 선 넘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핵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계엄에 한덕수가 계엄의 핵심 위치에 있었느냐, 그 내란 가담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쟁점으로 해서 윤석열의 이런 증언이라든가 핵심 증거들이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아주 적극적인 공범이었다라는 핵심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 이유서의 그 내용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가 당시 추경호 국힘 대표에게,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고 경호원을 통해서 이 증언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 사실관계는 걱정하지 말라는 사실관계는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게 예.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냐, 과거에 네. 어떤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저 말로써 추경호가 안심을 할 수 있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해서 그 수사 동력을 이제 끊어놨던 영장 전담 재판부의 비판이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저런 내용을 들으면 추경호가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아하. 한덕수는 그럼 과거부터 이 계엄에 대해 알아서 성공할 거라고 장담했던 거 아닐까?라는 의혹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23년이 나오는 사람에게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추경호에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점은 비판을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막혀 있고요. 무기평등의 원칙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원칙대로라면 기소 이후에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는 그 책임은 또 재판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부가 과연 지금 마치 수사기관처럼 압수영장을 발부하거나 뭐 사람을 불러오거나 구속을 하거나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에 이제 앞으로는 공소유지, 즉 공판 검사들이 증인 신문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추경호에 대한 그 죄책을 입증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한덕수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호에게 당시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는 이 계엄을 함께 추진하자고 설득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추경호는 몰랐지만 당시에 의총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덕수를 통해서 이 의총 장소를 변경했구나라는 것도 좀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는 계엄 성공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걸 추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황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좀 상충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계엄 성공을 본인이 확신을 했고 그래서 내란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했다. 근데 계엄이 실패해서 내란이 될 줄 몰랐다. 하나는 경황이 없고 하나는 아니 경황이 없는 사람이 안심하라고 합니까? 예, 앞뒤의 그러니까요. 진술 자체가 모순이에요.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안심하라고 다독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모순점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분명히 집요하게 물을 거다, 물을 수밖에 없다, 모순되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경황이 없으면 면제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모순성과 총리의 직위,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건 이 총리 한덕수가 관찰자였냐 아니면 내란의 핵심 공범이었냐, 그런 것들을 이 관련 진술들을 통해서 분명히 분석할 거고 재판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계엄이 해제된 게 거의 뭐 1시경이었다면 그 해제를 받아들여서 그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또 선포한 게 4시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았다. 요건 직무유기다. 요게 특검이 또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주장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만 한덕수 입장에서 나는 열려고 했다.
하지만 뭐 절차적인 부분에서 오래 걸렸다, 아니면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피해갈 것이 명징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는 이미 23년을 받아놓은 사람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에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그 항소심에선 그 1심 판결을 존중하라는 게 최근의 태도거든요. 예. 이런 걸 고려한다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1심과는 사정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입증해내야 됩니다. 양형을 깎기 위해서라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왜 내가 늦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박성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죄책을 조금 더 밝혀준다면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2심에서는 반성의 모드라든지 좀 더 솔직하게 뭐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공판을 하다 보면 1심까지는 무죄를 많이 다툽니다. 아, 예. 그러다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그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한덕수, 그때 당시 선고할 때 한덕수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방에 들어가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 입장에서는 아마도 전략을 바꿀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빠질 건 많이 없어요. 그렇죠. 23년이나 25년이나 사실 본인 입장에서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획기적으로 전략을 바꿔갖고 아하. 한 10년대로 잘라보자. 예. 우리 납작 엎드리고 재판에 그 조력을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공헌자가 되자라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당시 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서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의혹을 샀었거든요. 요거 관련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게 결국에는 절차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자꾸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그 절차 싸움을 하는 게 뭐 공소 기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는 사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소 기각 자체가 바로 정당화될 수 있냐?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고 헌정 질서와 이 권력 분립의 행태를 막았던 게 바로 이제 미임명인데,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재판부에서는 이 절차 흥결로 절대 보지 않고 본안으로 가는 게 이제 정당화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결국에는 본질 싸움에서 이들이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절차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 재판이 어떻게든지 열리지 않게 하려는 그 각고의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 믿습니다. 한덕수의 수용 번호는 90번. 네, 구속 뒤에 어제 이제 첫 법정에 서서 그거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윤석열이 19일에 본인이 재판에 나오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마치 굳이?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걸 왜 밝혔다고 보세요? 지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서울구치소를 다녀왔거든요. 정말요? 예, 수많은 플랜카드와 많은 경찰 버스가 있었지만 정문 앞에서 깃발을 흔드는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한 명 있었으니까. 예, 이미 뒷방이 되었다. 그걸 아하. 알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내서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밝히기 위한. 영치금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아. 계속 그 윤호개인 결집해서 계속 수입을 도모하셔야죠. 있다. 나 여기 있어. 아. 계속 돈 보내줘. 열심히 받을게. 네, 메시지를 예. 받으셔야죠. 서울구치소 네. 윤석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구치소에 가서 네.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는 못 봤고 그 자리에서 이상민 씨가 계시더라고요. 오! 권성동 씨랑. 그래서 보고 왔는데, 권성동 씨는 그 독방이 잘 안 맞는지 살이 많이 빠지신 모습이었고, 많이 빠졌나요? 네, 이상민 씨는 마치 거기가 자신의 안방인 것처럼 다리를 꼬고 변호인 3명과 함께 이제 접견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래요?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센 척이 아니었을까. 최근에 이제 좀 그 제조 공장이 바뀌어서 닭다리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제 닭다리도 못 먹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 변호인들 데려다가 그 밖에서 그러고 있는군요. 3명이나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먼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 변호사, 어제 구금이 됐죠.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구치소에 어제 구금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잠깐 이제 요거 관련해서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 2달 만에 이제 감치가 제대로 시행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결국엔 법정을 법정 법정을 질서를 모독했어요. 네, 예.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을 모욕한 이런 사람들에게 감치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법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정 자체가 사실 어떠한 토론장, 본인의 유튜브를 위한 강한 멘트를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법적으로 싸우는 그냥 어떤 절차적인 공간인 건데 이거를 법정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본인의 돈벌이의 어떤 장처럼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표현의 자유는요 정말 방패가 아니거든요. 아니 판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우선 의뢰인에 대해서 변호권을 포기한 거기도 하고, 무엇보다 법정 질서를 깨는 순간 이 자체 행위가 폭력이 되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서 이제 감치 처분을 내렸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 근데 다른 재판부의 재판이었었는데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요 감치 시행하려고 선고하려고 들어갔다면서요, 그 재판. 네네네네. 그런 일이 있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례적이긴 한데 이게 그 변호인 자체가 행위가 좀,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 같은 케이스는 저희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선례가 없어요. 이런 사람, 정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예. 딱 이런 케이스라서 그런 것들이 이례적인 케이스가 내렸으면 이례적인 것도 가능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적 사항이 이제 특정되지 않아서 그때도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법 조치고요. 사실 이 신성한 공간이잖아요. 법정이라는 곳은. 근데 거기를 마치 본인의 이제 배설 창구, 망원 배설 창구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극단적으로 선동도 하고 그 배석하는 참석자들이라고 하나요? 예. 방청객들도 방청객. 폭력을 조장한 거예요. 사실상. 선동하고 있잖아요. 선동하고 조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의 직업 윤리도 위반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용현 재판 때 이 이하상 씨 비롯한 그 변호인들이 너무 막말하고 재판부를 모독해서 아니 저 김용현 또 사형 선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김용현 씨가 아마 이런 걸 느낄 겁니다. 본인이 깜빵 맛을 봤잖아요. 근데 의뢰인의 심정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전 그래서 거기서 깜빵 잘 지나다 오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15일이더라고요. 예. 15일까지만 이렇게 구금이 맞아요. 15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또 예측이 되는 건 15일 살고 나와서 본인이 엄청나게 예수 재림한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영웅 서사를 만들겠군요.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사법부에 핍박받았다. 나는 이진관이라는 저 미친 판사한테 핍박받은 사람이다. 내가 근데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또 유튜브 슈퍼챗을 엄청 조장할 겁니다. 이런 게 예상이 또 되고, 예, 아쉬운 거는 이분이 아쉬운 거 뭐냐면 2월 16일까지더라고요. 구금이. 구치소 주는 떡국을 못 먹고 나옵니다. 네, 나와서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미친 몽둥이가 약이다. 너무 시원합니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법정을 모독했던 네, 이하상 맞습니다. 변호사. 한 명 더 있잖아요. 곽 변호사. 그 이상한 분 있죠. 예. 그 사람은 일단 어제 재판에 안 나와서 감치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감치가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그 사람도. 네. 예. 일단 그리고 이게 이하상 변호사 측에서 일단 관련해서 항고를 했는데 요거는 법원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 이제 처벌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네.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래서 정성호 이제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정치 선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단의 행위를 할 거다라고 분명 경고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관계의 동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항의나 소란을 피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됐었던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항고 기각 자체가 이게 난동부린 걸 봤을 때 내 말이 맞다, 법정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의 지연,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재판 지연을 이제 노렸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법정에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거죠. 법정에서 네가 룰을 깨면 룰이 너를 멈추게 하겠다. 멋있다. 이진관 멋있다. 네, 결국엔 이제 그런 식으로 신뢰 관계인 동석 자체는 어떤 권리가 아니라 재판부 재량의 영역인데 이거를 침범했다는 건 사실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법 자체를 이제 설득이 아니라 어떤 굴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러한 그 이하상 변호사의 행태가 더 이상 법조의 문화로 좀 더 맞아요. 퍼지지 않도록 이 기회에 정말 맞아요. 확실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서 끊어버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감치도 조금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해야 된다고 해야 봅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예. 이 이하상 변호사가 계속 변호사업을 이어갈 생각이 없나 봐요. 정치할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어제 보니까 이제 감치 이후에 저희 변호사 측에서 법원을 나치의 정치 경찰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약간 극우 세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쪽 국민의힘 집단이나 이런 윤어게인을 외치는 부류는 나치 나치. 되게 자주 얘기해요. 근데 나치가 뭔지는 아시죠? 나치 게슈타포 가장 잔혹했던 집단 학살을 했고 독재를 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이 수백만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거는 나치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본인들이 나치짓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허. 윤석열이 예. 더 예. 했겠죠. 독재한 다음에 뭐 노상훈 수첩에 의하면 누구 막 다 어디다 집어넣어서 물에다 수장시켜버리고 고문시키고 양맥이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치 게슈타포들이 했던 짓입니다. 지금 나치 경찰은 보통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그러한 그렇죠. 네, 그러한 예. 그 집단이었다면 사실 지금 현대 법원은 너무나 신사적이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김용현 재판인인 이하상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나치 경찰처럼 했으면 진작 지금 저러고 있겠습니까? 예. 길거리 못 쏘다니죠. 예. 이미 본인 고문당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예의 바르고 법적 그 절차에 의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좀 나치 얘기를 하려면 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 나치를 얘기를 해요. 본인이 공부하면 나치 얘기 못 하겠죠. 윤석열이 나치짓 하려고 그러니까요. 했던 건데 예. 어디서 나치하고 게스타포 얘기를 합니까? 예, 예. 근데 권우현 변호사 그러면은 구금 집행 빨리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우선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 아니 나치 경찰이니까 우리 가서 잡아가야지. 어디 있든 잡아가지고 해야지. 나치 잡아갈까요? 경찰이라며. 예. 어? 똑같이 하면 되죠. 예. 예, 결국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금 집행이 안 된 거라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임의적인 사안입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그러니까 나와야 그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약간 법적인 오. 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장을 도발을 했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이건 도발이 아니라 자폭인데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판장은 아시지만 법정에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나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걸로밖에 안 보여서 굉장히고 해보자는 거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나도 판사로서 존중하지 않아 심판으로서 존중하지 않아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어라고 해서 스스로의 이제 자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법 질서를 굉장히 흐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려점이 많습니다. 예. 그 권우현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 나올지 변호사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또 뻔히 보이는데 안 그렇죠. 나오면 또 이상하고.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근데 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약강 강약이라고 하죠. 아.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근데 이번에 지금 단호한 처분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지기현 판사류만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까불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오히려 막 막말을 더 심하게 하고 이진관 판사를 모욕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위협하는 그런 맞아요. 일을 예. 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한 걸 봤으니까 이제는 또 쫄았네. 하네 하니까 안 나올 겁니다. 예, 이들은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도망 다닐 것 같은데 나치 게슈타포의 마음으로 전 꼭 잡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막말을 좀 자제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좀 조용히 하지 않을까 당분간. 싶어요. 예. 이미 잡혀간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15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멘탈 붕괴가 옵니다. 감옥 가면 멘탈 붕괴가 오고 심지어 요새 또 날이 춥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에 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나오면 잠시는 자중하겠지만 어쨌든 본인 유튜브에 코인을 콜렉트하기 위해서는 아하. 또 본인의 영웅담을 이야기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내가 감옥에 가봤더니 뭐 어떻고 교도관이 어떻고 밥이 어떻고 지나가다 윤석열도 보고 김용현도 보고 한덕수도 보고 이상민도 보고 서울 다 구치소. 봤다. 오. 다 모였잖아요 지금 거기. 오, 네네네. 반상회도 돼요 예, 거기서. 예. 네, 다 봤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무용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호사 본분이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아하. 그냥 결국은 본인이 유튜버에서 유명해지고 코인 얻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약간 전 요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이 이하상 변호사를 보면 약간 언더커버인가 이런 생각이 언더커버인가? 들어요. 왜냐하면 예. 내 한 몸 희생해서 저들의 형량을 높인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들었습니다. 예, 언더커버 이하상. 자, 이제 윤석열 말입니다. 내란 이제 재판 뭐 19일에 선고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재판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재판 8개 재판 진행되고 있지만 최상변 수사 외압
사건. 네. 이거 재판도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변호사시니까 좀 짚어주시죠. 최상금 그 출범 배경부터 보시면 수사 외압으로서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봤을 때 재판의 쟁점은 총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휘했냐, 누가 개입을 했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가 핵심인 거고, 특히 누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지휘와 개입을 했는지 이제 그거를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사가 원칙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인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분명히 그 핵심 요점을 볼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현상을 변경시키 결과값이 달라지는 그런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 사항이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실 보도된 걸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외압이 상당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김건희까지 또 연결이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궁금한 지점인데 이게 이 재판에서 이게 밝혀질까요? 사실관계는 항상 재판은 제일 중요한 게 기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왜 개입을 했느냐, 이 모든 육하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수사를 통한 증거들이 제출이 될 거고, 그렇죠. 재판부에서 이건 충분히 이 증거 자체가 조작되지 않고 증거 능력이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이 해당 법리에 따라서 충분한 증거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이 다 인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제가 이거 여쭙는 이유가 최상병 특검이 잘했는데 다 밝혀내지는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재판에서 이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좀 이걸 잘 진행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쟁점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적 혐의 요 재판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증인만 59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제가 또 예. 엮여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판을 어떻게까지 공개해야 될지도 아마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 정보는 기밀 정보가 많이 발생하기 예, 예.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기밀이 또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예민한 재판이라고 보고요. 아마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무인기를 왜 날렸고 언제 날렸고 좀 그 조직적으로 했고 얼마큼 알았고 계획했고 이런 게 중요하고, 또 군 비행기도 낮게 날라고 일부러 막 조장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이것도 어느 단계까지 이게 지휘 체계가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 저는 이 내란 수계의 범죄보다 이게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해요. 더 큰 범죄예요. 이거 네.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잖아요. 한 거죠.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이 이제 재판에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적 행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 한들 사실 바닷물에다 소금물 붓기긴 하죠. 이게 어떤 범죄가 나오다 예.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국가의 원수였던 사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예.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을 불바다에 내던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해야 되고, 여기 증인과 증거들 다 여러 가지 다 확실히 규명을 해가지고요.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마 윤석열-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뭐 안보 컨피덴셜 뭐 3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잘 수사를 해야죠. 예, 그렇군요. 중요한 이제 재판들이 연이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최상병 특검이 이제 진행을 했던 수사 외압 의혹 재판, 일반 이적 재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 어제 있었죠. 이진관 재판장이 박 전 장관을 향해서 압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왜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저 용산에서 딱 끊고 본인이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까?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예, 어제 저 두 장면이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여러 차례 한 8번에 걸쳐서 이거 위법성 인식한 거 맞냐, 법적으로 검토했느냐,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데요. 이거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우선 이진관 판사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을 선고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내란에 대해서 엄중함을 알고 있는 그런 판사잖아요. 예. 몇 없는. 근데 여기 대해서 특히 이런 이진관 판사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말뿐인 반대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네가 반대를 했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 12.3 비상계엄 전제로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반대한 게 맞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 반대냐, 이제 말뿐인 반대냐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본인은 만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박 전 장관이 이게 옳다 그른다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아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옳다 그르다를 상황을 오히려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법무부 거 장관의 아닙니까? 역할인데 이거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에 구멍을 냈구나.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직무유기를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스스로 전 국민 고백을 하는구나. 직무유기 재판에서 그래서 인정을 했네요. 이게 그냥 헌법의 이제 위험에 대해서 이게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계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인데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 고백을 했던 저는 이제 어이없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답변을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판결문은 이미 한덕수 판결문에서 한 절반 정도 쓰여져 있어요. 박성재 예. 이름이 여러 차례 예, 나와요. 예. 절반 정도 쓰여져 예.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이제 뭐 재판처를 많이 해봤지만 판사가 이 정도 질문을 한다라는 건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8번이나 물었다는 건 네.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뭐 예를 들면 뭐 김용현의 변호인단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한덕수 판결문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이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무위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넌 이거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이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넌 그거 자체로도 이제 그렇지. 문제가 돼. 이 직무유기야.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거고 한덕수 재판이랑 흐름이 거의 비슷한데 한덕수 재판에도 초반에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덕수가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CCTV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상황이 좀 어느 정도 그 반전이 있었는데 이미 박성재 여기 재판에서는 CCTV가 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짧게 묻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박성재 전 장관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방어가 불가능해요.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뭐라고 얘기한 거니까 자기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보니까 내가 만류했더구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법리적으로 방어하기가 거의 어렵다라는 걸 어제 이제 첫 재판에서 다 드러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법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할 상황에 있지 못했다. 뭐 법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 요거는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걸려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이런 궤변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황이 없는 상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법률적 요건을 이제 갖추지 못했다는 거를 이제서야 지금은 인지한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면 위헌이었다라고 스스로 사실 저는 이제 고백을 한다고 보고 특히 이게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때 경황이 없었다 몰랐다 이제 그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법적판 알고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위헌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침묵했다. 라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해당돼 법무부 수장으로서는 이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이진관 판사가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 사실 확인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했는데 그 박 전 장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그 고위급 간부 회의에서 안 하겠다 나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사표 쓰겠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화내면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박성재 장관은 뉴욕 감찰관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최소한 자기 밑에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 다 같이 바보였어 이 전략이 가능해요. 오, 근데 네, 박성재는 맞네요. 뉴욕이 가서 지적을 하거든요. 이거 무슨 회의냐? 이거 지금 개헌 관련된 후속 조치 논의 회의냐? 난 그러면 참석 못 그렇죠.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박성재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 사표 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예, 이 자체가 지금 법리적으로 보면 당신은 계엄의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네. 이게 되거든요. 한덕수도 마지막까지 그거를 방어했어요. 근데 네. 박성재는 그 방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구나. 왜냐? 뉴욕이 예.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뭘 했습니까? 그 계엄 사령부에 검사 파견 관련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수용 시설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고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행위 목록들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 재판은 한덕수 재판이 이미 이제 아까 판결문을 절반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혁 그 감찰관이 증언하는 걸 보면서 뭐 이거는 사실상 이 계엄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본인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건 이제 판단하겠죠. 그리고 한덕수 재판에서 이미 이진관 판사가 그걸 지적했어요. 그렇죠. 당신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예. 이걸 말릴 수 있는 이걸 지적했거든요. 박성재는 이제 그 다음 정도로 그거를 말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예.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행위를 하려고 했더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성재 전 장관은 뭐 이제 합수본 검사 파견도 네. 했었고 구치소의 수용 여력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진짜 실행을 했던 중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그런 가운데 구속영장 심사 때 이 논리로 갔단 말입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무슨 인식을 하지 못했다. 위법성을 위법성에 대한 인식하지 이제 고의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뭐 이런 없었다. 걸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 이런 논리로도 작용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알면서도 모른 척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게 판사가 누굽니까? 이진관이기 때문에 딱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혁 감찰관님 증언이라든가 이게 합수본 검사 파견 봤을 때 만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반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행동은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그 지점을 딱 집어낸 거고 무엇보다 이제 그 내란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특히나 이제 위헌성 판단이나 뭐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법무부 장관 자격이 스스로 없었다는 이제 법률가로서도 인식도 없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말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말은 반대했지만 본인 실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행동과 말이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유혁 감찰관님이나 핵심 인물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핵심 판결들을 내릴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판결문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해서 합류했다라는 그 맥락의 설명이 맞아요, 있는데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이 계엄 성공하면 출세할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따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에게도 긴 세월 관료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녹을 먹었는데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판단을 한 것에 대한 이제 질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박성재 전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박성재 장관이 사법고시 통과하고 법률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이거 개헌포고령 첫째 줄만 읽어보면 이거 위법인데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했었어야지. 하죠. 왜냐하면 사전에 물론 거기까지는 지금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윤석열이 이거를 논의했을 멤버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안국동 안가에 모였던 회동 사인 멤버들이 멤버,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이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면 필히 박성재랑 했을 것 네, 같은데. 가장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되는 게 법무부 맞아요.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정작 법무부로 돌아가서는 회의를 주재하고 실행을 하기 위한 논의들을 그렇죠.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고 이게 한덕수보다 더 딱 떨어지게 당신 이거 성공하면 출세하고 싶어서 여기에 가담한 거야. 이 이제 말하자면 논리가 될 겁니다. 예. 근데도 아직도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구속 상태가 법적인 되죠. 정의를 꼭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혁
개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천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명태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네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됐으면 검찰이나 언론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 못 모르고 그냥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제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원인은 저한테 있겠죠. 제 일이니까. 그리고 이 두 분 만나서 제가 정말 그 교도소 145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근심 걱정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내가 정치 자금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돈을 정치 자금으로 준 것도 없고, 정치 자금으로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명태균이가 정치 활동하는 자가 아니에요. 명태균이는 돈 벌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지 자기가 선출직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공천에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주는 대가예요. 그럼 명태균이가 무슨 공천에 관계된 지위나 영향력이나 관계가 있어요? 네, 지난 5일이었죠. 창원지법 형사 4부 김인택 부장판사가 명태균과 김영선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요 관련해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그 판결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이제 전해졌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네, 네. 보셨어요? 저도 참 이례적인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예. 어떻게 이번에 그 내란 사건이나 이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이 많을까? 과연 그 여태까지 다른 사건에는 없었던 것이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이 사건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까지 국민적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사건들에서는 더 많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저로서도 좀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김인택 부장판사 지금 혐의를 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네. 해외 여행을 이제 면세점 직원과 같이 갔는데 여행 경비를 댔다. 네네.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를 대신 사게 했다. 네네. 이제 나중에 돈을 줬을지언정. 요거는 이게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 사실이라면. 그리고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재판장으로서 그런 도덕적인 그 의문점이 제기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에 관세청에서 이 사건 단서를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면세점 간부라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그 여권 사본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이라던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구매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수사에 착수해서, 그것도 일종의 밀수거든요. 예. 그런 그 의혹을 가지고 이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결국 그 명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나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현직 법관에게 흘러갔다, 이래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예.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이제는 국제범죄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국제범죄수사부에서 그 사건을 넘겨받아서 검토를 했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아서 일단 약식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정식 예. 기소는 아니고요.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기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서 재판, 그러니까 재판이. 증거 인정이라던가 사실 인정을 거쳐서 나중에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고, 약식 기소는 일단 약식 명령 청구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주로가 아니라 이제 벌금형을 처하게 될 사안의 경우에, 예를 들어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구형량을 정해가지고 법원에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 간단하게 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서면으로 약식 명령이라는 걸 발령하고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벌금형의 경우에만 약식 기소가 이루어지고요.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는 혹은 본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판사가 파면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뭐 벌금형 나올 게 자명하니까 만약에 유죄라도 네네. 예, 판사도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으로 기소를 했고 판사가 약식 기소를 했더라도 이게 너무 사안이 중해서 약식 기소에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통상 회부라는 절차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적 이거는 너무 중해서 약식 절차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부족하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하는 예. 통상 회부라는 절차에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같은 판사끼리 통상 회부로 다시 올려 갈 예, 가능성은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도 있고 그 판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나서 이 사안이 절대로 약식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부할 수 있는데 한번 뭐 통상 회부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청탁금지법 기준이 얼마로 되나요?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이상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공직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 수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골프 여행 경비를 비롯해 가지고 뭐 명품 옷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보아서 서울중앙지검 그 국제범죄 수사부에서 약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아니면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 보면은 최소 수백만 원인데 네, 1000만 원 가까울 텐데요.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유죄를 받은 공무원이 네. 이렇게 그냥 파면 당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그냥 이제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뭐 그 사안을 일일이 봐야겠지만 예. 이제 징계 사안으로 들어가겠죠. 예. 근데 판사 징계 절차를 이제 밟겠다고 법원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는 과거에도 보면은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금품 수수권도 있었거든요. 예. 해임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그 벌금형 사안의 경우에 아마 그 판사의 직을 면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너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온 국민들이 지난 5일에 명태균과 김영선의 무죄 판결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이런 어떻게 판결이 내릴 수 있는가.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바로 그 전날 약식 기소받은 피의자 신분의 판사였다. 피고인 신분이었죠. 피고인 신분. 예. 그게 요즘은 킥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사사법 정보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기소가 되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본인한테 공소제기 구약식 공소제기 되었다 이런 식의 그 통지가 오거든요. 예.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그 김인택 부장도 역시 본인이 약식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저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라던가 뭐 이런 그 수용 가능성 이런 걸 예.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 사법부가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이 사법부 자체 재판을 이끌고 있다. 대부분의 재판을. 이 김인택 부장판사가 보니까 전보가 됐는데 수원지법으로 전보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약식 기소라 하더라도 아무튼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인데 전보되면 그대로 본인이 맡은 재판을 진행하겠네요.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 신분이 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법원 내 아마 사무 분담에서는 아마 형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좀 배제될 그렇게 해야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본인이 기소돼 가지고 형사 피고인의 입장이면서 이게 그 이런 형사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통상적인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배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당연히 배제돼야 될 겁니다. 당연히 예. 배제돼야 됩니다. 이건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김인택 부장판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규현 부장판사도 사실 네네. 룸사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인데 네네. 내란 재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법관 정기 인사로 23일에 서울 고법으로 북부지법으로 간다고 네네네. 알려져 있잖아요. 다른 판사들도 있는데 콕 집어서 직위원 부장판사만 간다. 요것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직위원 부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계속 이번 인사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예. 이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있던 상황이었고 법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런 그 인사 원칙이라던가 이런 것을 거의 준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에선 뜬다고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사 이동을 바로 앞두고 선고일자를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예. 좀 조마조마하고요. 혹시라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고가? 지연되면은 이거는 저 국민적으로도 보기에도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구속 취소 이상의 사실 그렇게 되면은 판결 선고를 안 하고 뜨게 되면 다음 재판부가 들어오고 나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갱신 절차를 간이 갱신 절차를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측에서 새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다시 거의 시작해야 되는군요. 다시 시작하든 예. 뭐 거의 다시 시작하듯이 아주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려고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은 저 직위원 부장이 최소한 지금까지 여러모로 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그런 것을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선고하고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걸석으로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방법은 있습니다. 예, 예. 본인 뭐 그 정당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구인장 발부해 주세요. 특검에서 얘기하면 구인장 그 집행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구인장 집행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구인장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는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건희 무죄, 명태균, 김영선 무죄. 뭐 지금 이제 관련 판결들이 굉장히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네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그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을 것 같은데. 근데 명태균 같은 경우에도 김영선이 직접 명태균이 본인이 국회의원 되는 거 도와줬다라는 녹취도 나왔었고요. 윤석열이 김영선이 좀 도와줘라, 상현이한테 얘기해 볼게, 뭐 이런 녹취가 나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그 본인이 일종의 중간 고리가 되었던 것인데 예. 그런 청탁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게 전체적인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정치자금이 수수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명태균 아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정치 개혁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기커녕 앞으로는 명태균 비슷한 이 정치 브로커들이 판을 칠 수 있는 판을 세상이 칠수 있어요. 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세비 수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공천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라고 생색을 내 가지고 아하.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동업자 비슷하게 돈을 나눠 갖다시피 한 건데. 10원까지 반으로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갖다가 아무런 정치자금법에서 위반한 뭐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아주 많이 좀 이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예. 뭐 판결문을 보셨을 때 네. 특검이 아무튼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항소심에서 뭔가 이 부분은 좀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세요? 지금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당연히 유죄가 났으니까 예. 그 부분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세비수수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의 경우에 이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이게 정치 이런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리고 또 현실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부각을 시켜가지고 유죄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증거가 부족하기보다는 판사의 판단에 약간 좀 허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판사의 그 사실 인정 뭐 제가 판결문을 뭐 다시 한번 정식 판결문 한번 입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사의 사실 인정이나 이런 이 논리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현실 감각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 이게 지난번 어떻게 보면은
무죄 판결 내려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예. 그 부분과 같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궤를 같이 하죠. 예,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뭐 특검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걸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무죄. 네. 명태균, 김영선은 서로 채무 변제를 해주는 관계였기 때문에 무죄. 그게 채무 변제라는 변명도 그게 사실 채무 변제의 형식이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뿐이지 이게 예. 실질적인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 공생관계 비슷한 건데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과시하면서 그걸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의 모습인데 예. 그걸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을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뭐 윤석열, 이준석, 오세훈 많습니다. 그럼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구조 만약의 경우에 이 1심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예. 김인택 부장의 논리대로라면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말할 것 수 같습니다. 없죠. 예, 예. 예. 그리고 우인성 부장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그 부분의 경우에도 지금 명태균 씨가 순전히 뭐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다시피 했다는 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이라면 오세훈 시장 사건이라던가 추가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1심에서 만약에 이들도 무죄가 나오면 항소심을 일단은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네요. 항소심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건으로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부에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동일한 사건이 여러 재판부로 나누어졌는데 네네. 어떤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고 어떤 그러면 안 재판부에서는 되죠. 유죄 판단이 예.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걸 그래서 나중에 항소심으로 다 모아가지고 병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도 다 항소하는 경우가 항소심에서.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특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